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번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싸이 하면 저 세계적인 이제 싱어가 되겠는데요. 정말 향정신성 의약품을 갖다가 대리 처방했다, 이런 의혹으로 지금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준 대학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하여튼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여북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세계적인 명가수인데 국제적인 그런 명성에도 참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싸이 팬이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수사에 상당한 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수면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 장애가 심하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 연예인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잠이 안 오니까요. 그런데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도 많이 쓰이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했다, 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소속사 측에서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현지가 한동안 뜸했는데 김현지가 다시 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특감법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정한, 그러니까 이제 현재 특별감찰법에 의하면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배우자하고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수석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모들. 수석급 이상이면 차관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김현지는 몇 급이죠? 1급이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특감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교,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통일교 게이트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이게 이제 통칭 우리 언론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왜 문이 열렸느냐?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하나인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수용을 했어요. 자, 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재명이가 이런저런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의 물고기가 흙탕물을 흐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극소수, 전재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제적으로 손절. 왜냐면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전재수가 장관직은 사의를 했지만은 부산시장 선거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TV조선의 배성규 기자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V조선 배성규 기자의 요 해설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설해 드렸던 거하고 논평한 거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패널들을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문가들도 해당 기자들 의견을 종종 제가 전해드리죠,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혈액암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혈액암이 완치가 되고 있다. 완치가 됐다. 의사마저도 놀랄 정도다. 그래서 어차피 목숨 던지는 거, 그야말로 3선 딱 도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목숨 던질 각오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대선 때도 이철우 지사, 제가 제 방송에서 토크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 출신인데요, 아주 성실하고 또 실력 있고 또 예의 바르고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3선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빠짐없이 이철우 지사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때도 제가 수시로 보도해드렸는데 수시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장부가 한번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도 평생 교육받을 때 그 재직 중에 항상 볼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한다거든요.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김창균 칼럼, 사실 이걸 제가 벌써부터 한번 보도해드리려 했는데 워낙 급한 뉴스들이 하루 종일 많다 보니까 조금은 늦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칼럼이 되겠는데, 김창균 논설 주간이죠. 내란이 진행 중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파괴 공작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내란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정권도 결국 사법부 파괴하는 게 그게 내란이야. 무슨 말하고 있어? 지금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일격을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싸이와 관련해서, 예, 싸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동향을 맨 먼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싸이의 본명은요, 박재상이에요. 박재상 씨인데 48살 소속사, 예, 소속사를 오늘 소속사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 예, 싸이 소속사 이름이 피네이션이네요. 자, 그래서 이 피네이션 측에서는요, 당국 협조에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싸이는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하고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낙스하고 스틸록스는요, 수면장애하고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중독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 측에서는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리 처방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현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요거는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요 김현지 특감법을 김현지 특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요, 지금 이 특감법이 특별감찰관, 예, 이게 차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1급 이상 또는 상당한 고위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을 넓힌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김현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고치는 거. 그래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1급 이상 또는 상당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김현지 특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김남국, 그 다음에 문진석 난리가 났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좀 압박하겠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 핑퐁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용산에서 요청이 오면, 용산은 국회가 합의에 오면, 이것들 웃겨요. 핑퐁. 예.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오늘요, 지금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실시를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요 개정안을 보면은요, 현행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확대하고 비위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 예를 들어서 김현지가 뭐 인사 개입한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춘 현행 법에서 벗어나서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에 무게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현행 특감법을 보면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공무원 등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런 비위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권력남용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남용을 지금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요, 현행법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이 감찰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유상범 부대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심하기 허술하다. 그리고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 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의 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도요,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국민의힘은 다 마무리했다. 그러니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유상범 의원의 이 특감법 개정안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12월 9일자 사설인데요,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사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김남국 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김현지하고 김남국하고 그다음에 문진석, 강훈식 이런 사람들도 고발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게 2일 밤이고 그 내용은 즉시 보도가 됐는데 문자 때문에 발각 뒤집혔는데 김남국 씨는 청탁을 전달했겠나. 국회 추천이 없어 임명을 못한다거나 감찰해보니 문제없다는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불편하겠지만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책임을 떠밀리는 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도 특별감찰관 대선 때 공약을 한 거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공언을 했을 정도로 지금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권력 감시 취지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그런데도 특감 추천과 임명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전재수를 완전히 선전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요, 오늘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부처별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공직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알고 있다. 그러나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미처 마치 연못에 흙탕물이 흐리는 것처럼 물을 흐리고 있는 격이 된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서요, 소수가 문제다. 다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인사의 공정성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인사의 공정함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아니,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면 김남국 같은 인간을 심어? 대장동 변호사들을 용산에 그렇게 많이 심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을 그렇게 많이 배치를 줘? 그게 최대한, 심지어 유엔 대사까지 잡아먹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해? 이게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 문제가 말이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즉 국민의힘과 이준석 당에서 통일교 특감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일각에서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 분위기가 솔솔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왜 지금 그러냐? 그만큼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긴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물이 또 흙탕물이 튀고 있느냐?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 3대 특검이 다 이달 말까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제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2차 종합특검 한다고 할 때 통일 특검은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겠느냐. 그래서 제2차 특검을 세게 밀어붙이다가 이번 전재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예,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민주당에서는요, 나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이 통일부 특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뭐 극소수고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선 경찰 수사 그리고 후 특검 검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지금 통일교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 배성규 기자의 분석 내용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지방선거 초비상입니다. 네. 자, 뭐 여당이 선거 다 이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전재수 장관이 사퇴했죠. 네. 이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가 힘들어지면서 생긴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의 사태는 사실상 부산시장 출마 포기 선언으로 읽힙니다. 네. 애초에 전 장관을 해수부 장관에 발탁한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장 출마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 유일한 부산 현역 의원이고요. 여론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마는 힘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미 몇 주 전부터 전 장관이 출마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부산 선거 판세가 그만큼 녹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전재수 카드가 물 건너가면서 여권의 부산시장 경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요동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 사태가 PK 이른바 뭐 부산, 울산, 경남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PK 선거 해볼 만하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단 입법 폭주로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 장관까지 낙마하면서 부산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구청의회 선거까지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 울산을 넘어서 TK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있는데요. 영남 탈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예. 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당 지지율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일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을요, 뭐 정교 유착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역풍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사실 내란과 위헌 프레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왔고요. 또 최근에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죠. 정교 유착당 이런 프레임까지 더했는데요. 내란 가담에 정교 분리 위반까지 넣어서 현 정당 해산론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전 장관 낙마에다가 일단 여권 연루 의혹으로 그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오히려 정교유착의 몸통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선 역풍이 자칫 강원도, 수도권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권 초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여당이 필승이다 이런 게 무슨 불문율처럼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통일부 파문으로 여권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까요? 네, 정치권에선 지금 통일교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게이트에 문이 열렸다. 게이트가 문이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 쏟아졌던 의혹이 이제 여권 핵심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정동영 등 장관급에다가 또 전현직 의원들, 정진상 같은 대통령 측근 이름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통일교 측과 접촉했는지 직접 밝히라 이렇게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관건은 경찰 수사와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의 이 입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황 전개에 따라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 넘어갔어요. 근데 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경찰은 일단 23명 규모로 특별전담 수사본을 했고 네. 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검찰이 했죠. 예. 또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받습니다. 이건 또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또 외풍에 약하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검찰 없어지면 이제 경찰이 다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경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도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겠고,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아주 쉬웠을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이재명, 정조준 다 여기에 관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이재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학자 총재를 지금 한번 보고 싶다고 직접 전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정준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안절부절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자, 이철우 지사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김창균 칼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 칼럼. 그래서 요 칼럼이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지금 내란몰이 하는 이유는 뭐냐? 행정부가 입법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죠. 그거를 내란이라고 친다면, 이재명 정권도 내란이라고 사법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공작도 결국 내란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도 내란이 현재 진행 중이야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도 사법부 파괴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해성사, 양심선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균 칼럼의 제목을 보면요. 내란 진행 중 이 정권의 사법부 파괴 공작 말인가? 그래서 2시간 반짜리 계엄 1년 경과 수사기관마다 탈탈 털었는데 내란 끝나지 않았다니. 거슬리는 사법부 잔당 취급, 지금 우현 범죄로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는 거,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는 겁니다. 옳은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12상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헌재의 탄압 결정에 이견이 없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계엄 요건에 맞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절차상 하사가 질비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제멋대로 부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 첫 번째 패러.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빼앗으려 했다는 개념 자체가 어색한 데다가 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의결까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일을 폭동이라는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인데 최종심은커녕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 집단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내란 여부를 규정할 수 있나. 더구나 그 내란머리도 오락가락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덤튀기 씌우기로 국민의 힘을 압박해서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 혐의를 자제했다. 삭제했다. 그리고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심판 과정이 지연되거나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해서다. 민주당도 계엄이 내란이라고 100% 자신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제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부를 향한 내란죄 압박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판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포까지 왔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한 윤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가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직권남용 등의 다른 혐의는 적용하되 내란 혐의는 민주당 희망을 비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이 좀 어려울 것이고 직권남용이나 다른 혐의의 유죄 판결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걱정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재미를 본 내란 공포 마케팅이 못쓰게질 뿐더러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다. 계엄이 내란죄에 한다는 강박관념도 납득이 안 되지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황 진단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년 특별 성명에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치명적인 암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 계엄이 작동한 2시간 반 동안 암세포가 얼마나 번졌길래 1년 동안 갑질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이러 이재명 정권이 겨누는 내란 잔당은 결국 사법부인 듯 싶다. 이재명 정권이 겨누는 내란 잔당은 결국 사법부인 듯 싶다. 그러니까 사법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개혁하겠다고. 윤석열, 김용영이 2인 단막극이었던 계엄을 대하 사극으로 각색해서 장기 상영하고 싶은데 이딴 영장기관으로 흐름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 희망대로 판결하지 않는 것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집필한 연방주의자 논문은 미국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전체 85편 중 78편은 사법부 독립방안을 다룬다. 칼을 휘두르는 행정부, 지갑을 쥔 입법부에 비해 판단만 하는 사법부는 가장 취약하다. 사법부가 혼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행정부, 입법부에 휘둘려서 한편이 되면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은 선출된 권력인 행정입법에 고개 숙이고 따라야 한다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 권력이 한편에 서는 상황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연방주의자 논문은 사법부는 선거로 뽑히는 행정 입법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판사들이 탄핵당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가 종신직으로 정해진 이유다. 우리 대법원 판사들도 5년 대통령, 4년 국회에 휘달리지 않도록 헌법에 6년 임기를 못 박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눈에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 임명하는 대법관이 절대 과반을 넘어서도록 만들겠다는 법안,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박탈해 행정입법부 손에 안기겠다는 법안, 판결 내용이 집권 세력 마음에 안 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들은 한결같이 사건 분리 원칙에 배치된다. 민주주의 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모두 우연일 수밖에 없다. 맞죠? 예. 이재명 정권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법부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작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으로 사법부라고 하는 헌법기구를 망가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공작도 내란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옳은 논리죠. 결국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재명 발언은 우리가 사법부 파괴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해 성사였던가? 옳은 얘기예요. 아주 이 칼럼 말이죠.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역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 운영 문제, 국방 전략, 그리고 미국 동맹의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직 중의 요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흘을 포명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격 때문에 불거진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의 성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가 그 사람은 민주당원이다. 워싱턴에서 내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워싱턴을 떠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일찍부터 매티스 장관의 이임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행스럽게도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비교적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미 국내외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미국의 주요한 우방국가는 물론이고 동맹국 사이에서도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매티스라는 미 국방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트럼프는 나토와의 동맹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표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이 갖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의의는 트럼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토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즉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착해서 나토 동맹의 성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군사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얼마만큼이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토, 즉 나토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럽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왜 한국을 지켜줘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하에 짜여진 미국의 국방 전략은 단순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국방 정책과 일면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방 철학이자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입니다. 즉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국제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미국이 국제적인 분쟁, 국제적인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즉 개입을 지양한다. 탈개입주의, 좋게 얘기하면 신고립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받는다고 하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국제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개입주의라고, 그리고 미국의 불개입주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해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여러 번 트럼프와 직접 부딪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시리아에서의 철수 결정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리아에서의 철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주의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시리아 내전에서의 철수이고, 그 다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간에서의 철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간 하면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즉 탈레반의 소탕을 목적으로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미국 시민과 미군의 생명을 잃게 된 엄청난 불행한 그런 대테러 전쟁이 바로 아프간 사태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러한 아프간에서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프간과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입장이 말하자면 매티스 장관의 인내심을 저는 자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가 작년 군사적인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를 돈의 가치 측면에서만 볼 때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는 전형적인 군인 국방장관의 성격을 그대로 미국의 대외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 장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티스 장관은 유럽에 대해서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트럼프보다는 우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사임을 결정하고 사임 서한을 트럼프에 보낸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일단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따른 국제 안보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예단키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티스 장관의 후임이 누구냐 하는 그런 개인적 성향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성격에 따라서 국방장관으로서의 정책 수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일반론적인 원칙보다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볼 때 후임 장관이 강경 매파이든 아니면 온건 비둘기 파이든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책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격이 외교 군사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보여준 외교 군사 정책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책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국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원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매티스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불만이 크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동조, 공감이 매티스한테는 그만큼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불만이 커져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임 장관을 물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후임 장관은 성격이 강경파이든 온건파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에 기용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즉 매티스에 대한 실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충성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힐 것입니다.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사적인 측면에서 좋아하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전략 전반에 관해서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에 앉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정치 철학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한미 군사 동맹의 성격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군사적으로 한미연합 억지력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미국의 재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한 재정적인 우려를 트럼프와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교체한 강력급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에 있던 틸러슨을 교체하고 폼페이오 전 CIA 부장을 앉혔습니다. 폼페이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 강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와 종종 갈등을 일으킨 인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볼튼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 미국 내
외교안보 강력급 인사 중에서 가장 강경 매파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볼튼 NSC 보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문제, 특히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문제라든가 그리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경파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하는 선에서 볼튼은 악역을 담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CIA 부장은 누굽니까? 폼페이오 후임자, 여성인데 그동안 CIA 내부에서 성장해온 전문 정보 전문가입니다. 즉 테크노크라시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CIA 부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후임 국방장관은 철저하게 근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국방 전략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는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과연 김정은이가 그 약속을 어느 정도나 진지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저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양한 북한의 잘못된 협상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를 실험하는데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트럼프는 강경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설령 국방장관이 온건파, 비둘기파라 하더라도 이러한 김정은이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강경 매파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한반도 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 방위비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훈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느냐, 그 많은 돈을 왜 미국이 부담해야 되느냐, 한국은 어디까지 무임승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새로운 국방장관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고집을 꺾어가면서까지 충돌하고 갈등할 그런 국방장관은 아닌 사람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둘기파라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를 받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 정책의 변수는 김정은이의 비핵화 약속의 이행 정도, 거기에 따른 볼튼의 정책 건의 성향을 가장 큰 저는 변수로 생각하고 그 다음이 국방장관과 미 국무장관 그리고 CIA 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티스 장관의 후임이 누군가에 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과연 김정은이가 비핵화 문제에 얼마나 성실하게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무장관도 바꿨고 CIA 부장도 바꿨고 볼튼 안보보좌관도 바꿨습니다. 내년 2월이면 국방장관까지 바뀌게 됩니다. 즉 미국의 대외 전략 총괄을 담당하는 모든 강요들이 한번 전부
교체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집권 2기에 미국의 대외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은 이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보기에는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간의 정상회담 때와 같이 트럼프 개인의 어떤 고집과 아집,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2차 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간의 실무 접촉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그만큼 미국 관료사회의 전문성을 이제는 트럼프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 의회가 트럼프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커다란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정치적인 환경이 트럼프의 돌발적인 대북 관에 제동을 걸기에 저는 충분한 그러한 제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임명될 국방장관은 첫 번째 제가 바라는 것은 비핵화의 협상에 내년 봄 독수리 훈련, 그 다음에 다른 키 리졸브 훈련, 이런 훈련 때까지 비핵화 협상에 김정은이가 진지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돈이 얼마든 들든 김정은이의 반발이 어느 정도 세든 간에 막론하고 반드시 한미 군사훈련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의 군사 전략에도 부합한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튼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자들은 방위비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지나치게 돈의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기를 이제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국민도, 한국 대통령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의 대폭 증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돈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한미군 주둔비로 배정된 방위비 분담액 중 상당수가 말하자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군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해놓고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실질적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나치게 방위비라고 하는 그런 돈의 액수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가 약속한 최고의 압박 수준을 김정은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끝까지 준수해서 핵 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낼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중에 미국의 국방부와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이 철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차기 미 국방장관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의 교체에 따른 국제적인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